관객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코리아에서 혜선 역을 맡은 김미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하나코리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MBC FM 영화음악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김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코리아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 나오신 거는 알쓸별잡으로 맺어진 인연 때문인 걸까요? 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구를 잡학사전인데 그거 하면서 알아두니까 이렇게 쓸데가 있네요. 네. 장은영 감독님을 그때 그래도 알아둔 덕분에 그 사이에 천만 감독님이 되셔서 네, 이렇게 써먹을 때가 생기네요. 자, 일단 지금 방금 영화를 보셨으니까 하나코리아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여쭤보기 전에 일단 왕가 사는 남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네, 간단한 그 소감과 감상을 옆에 계신 분께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저 시사회 가서 봤거든요. 저희 모두 다 나올 때 이거는 천만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크레딧에 제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땡스트에 있었어요. 일단 그 얘기부터 그때 어떤 도움을 주셨길래 왕가 사는 남자의 고마운 사람의 김미나 배우가 들어갔나요? 김미나 씨가 커피차를 보내주셨죠. 당연히 넣어야 되겠네. 사실 뭐 그 커피차라는 게 크죠, 저희한테는. 왜냐면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이제 배우들하고 다 같이 그 더운 날 시원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사장님은 커피차 사장님 또 돈을 벌고, 네, 또 커피 재료는 또 어떤 분이 또 파셨겠고.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세요. 네, 경제가 돌아갑니다. 예. 커피차를 보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커피차를 보내달라에 가깝지 않았나요? 그죠? 아니 근데 감독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땡스트에 넣으려고. 자, 일단 지금 방금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보신 장항준 감독님의 일단 좀 간단한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개봉 끝나고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좀 최근에 경향들은 굉장히 좀 되게 빠른 템포의 영화들이잖아요. 네, 빠른 템포의 영화들이고 뭐 굉장히 그 급속도로 막 사건이 진정되고 막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고 이러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좀 감정이 쫙 가라앉아 있으면서도 이 인물에게 몰입되는 영화를 본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다 저는 사실 옛날 세대라 그 개발도상국 출신이라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북한 그때는 탈북자라기보다 귀순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좀 생각이 나고, 최근에 이제 탈북자분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저런 걸 겪으셨겠구나, 저런 감정이셨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좀 뭔가 저 역시도 영화의 템포처럼 뭔가 스며드는 그런 걸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GV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이기도 하시지만 하나코리아를 함께 이 GV를 진행하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영화 보고 궁금하신 거 직접 그때그때 배우분께 그냥 느닷없이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여기 감독님이 외국인이시잖아요. 프레드릭 쉘베르. 프레드릭 쉘베르 그분은 네. 그 덴마크. 네. 감독님들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 근데 한국어가 아닌 걸 귀찮습니다. 덴마크 분이 어떻게 이 영화 시나리오로도 쓰셨더라고요. 시나리오 어떻게 이 이야기의 시나리오를 쓰시게 됐고 어떻게 연출하게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보면서. 그게 제가 준비했던 첫 번째 질문인데 딱 맞아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김미아 배우께서 시나리오를 받을 때 아마도 감독님께서 이렇게 이 영화를 쓰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께서 6년 전에 먼저 한국에 오셨어가지고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옆에 그냥 모르는 분들이 우리는
통일이 우리의 손은 하나다, 통일이다, 하나 코리아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인상 깊으셨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탈북민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원래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계속 탈북민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자문을 구하시고 준비를 하시다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해선 역할이 이제 원래 효린님이라고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효린님이 그분을 이제 막 인터뷰를 하면서 덴마크 사람인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인의 시선보다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영화가 이제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글을 쓰시기도 했고 이제 샤론체 최승재 작가님이 각본을 같이 공동 집필을 하시면서 먼저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 그 샤론체라면 그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이 통역해 주셔서 주신. 얼마 전에 또 제가 봉준호 감독님이랑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거장들은 이렇게 그 소소히 가끔 만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의 거장님 식사를 하면 돈은 누가 내나요? 감독님 네, 우리 그 준호봉 감독님이 아, 준호봉 감독님이 저한테 뭔가를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준호봉 감독님이 내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천만 감독이어도 여전히 밥을 얻어 드셨다. 그 천만 이전의 삶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워낙 그분 업적이 크신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얻어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과정으로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인공을 누가 연기할까를 김민아 배우를 선택하셨어요. 감독님께서 파친코를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김민아 배우를 생각했다라고 하던데 처음에 어떤 말로 이렇게 꼬드기던가요, 감독님께서? 그리고 어떤 말로 이 역할에는 김민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 방금 말씀하신 과정으로 쓰여진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 그러해서 시나리오를 썼다는 얘기는 뭐 그 이야기 자체로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완성된 시나리오를 배우로 접했을 때 그 시나리오 느낌이 어땠는지도 좀. 근데 김민아 씨 말씀하시기 네. 전에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이었어요. 아, 진짜 저격이다. 김민아 씨 빠친코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지만 김민아 씨야말로 한국 핏줄인데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연기하는데 이렇게 진짜 착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배우가 또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살을 이 작품 때문에 우리 되게 진짜 딱 붙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동이에요. 사실 무슨 말로 저를 이렇게 설득시키셨다기보단 이 대본으로 저를 설득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만나기 전에 대본을 읽고 만나잖아요. 이제 읽자마자 좀 바로 달려갔었고 이제 미팅을 했을 때 물론 그 파친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이제 한국 배우를 누굴 쓸까 하시다가 파친코를 우연하게 보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저희 극이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레이션을 읽었을 때 이렇게 막 대본 보는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누군가의 일기장이나 편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근데 성향상 그런 대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막 요란하고 감독님 말씀대로 이게 막 시끄럽고 빠른 좀 극은 아니지만 계속 속닥속닥 그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힘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혜선이가 말이 많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내가 온몸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겠다. 내가 너무 하고 싶어 했던 방향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만나서 제 생각들을 막 말씀드렸고 근데 막 사실 저도 약간 오디션 보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발 마음이 변치 않으시길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도 하나코리아 미팅을 했을 때도 잠깐 소속사가 없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뭔가 나 대신 설득을 해줄 사람이 없을 텐데 좀 이러면서 엄청 많이 간절하게 이 극이 완성되길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러 덴마크로 가신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만났고, 네, 한국에서 만났고 워크숍을 덴마크에서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기자간담회 때 들었던 게 덴마크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그래서 네. 이게 감독님 그 일반적으로 영화 만들기 전에 워크숍이라는 과정을 많이들 하나요? 보통 미팅이나 리허설이 아닌 워크숍이라는 건 뭘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영화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전 스태프들하고 배우가 그 저기 MT촌 같은데 모여가지고 이제 술 먹는 거요? 네, 영화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빙자해서 술을 계속 먹는 네, 그런 워크숍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형태의 워크숍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워크숍은 덴마크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그 워크숍이라는 이름 하에 어떠한 일들을 그 시간 동안에 진짜로 했을지. 워크숍을 했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씬 분석하고 이제 그냥 이 해선에 대해서 혹시 뭐 아니면 이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계속 이야기 나누고 중요한 씬들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렇게 5일을 지냈고 이제 끝나면 같이 저녁도 만나서 먹고 막 덴마크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티볼리라고 거기도 갔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좀 친해서 좀 뭐랄까요 얘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영화가 시작되면 김민하 배우가 연기하는 혜선이라는 인물의 얼굴을 보기 전에 목소리부터 듣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목소리부터 얼굴이 아닌 목소리로 먼저 관객을 만나는 영화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레이션의 힘이 처음부터 느껴져야 되고 더구나 사투리를 써야 되고 사투리를 쓰면서도 대사는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그 말의 어떤 그 톤을 정하는 게 처음에 큰 과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뭐 사투리 연기는 저는 사실 인터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투리를 악보 보듯이 공부하면은 금방 익힌다는 말은 전 말로만 들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그 전에도 사투리 연기를 워낙 잘 하셨으니까 이번 영화의 사투리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특히 그런 나레이션을 준비할 때 그냥 시나리오에 있는 나레이션을 내가 실제로 목소리로 낼 때 배우로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사투리 연기는 할 때마다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투리 연기는 무조건 시간 싸움,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 양강도에서 오셨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톤 같은 거를 조금 녹음을 해서 많이 들었었고 녹음본도 계속 보내주셨었고요. 근데 일단 저는 사투리를 좀 어느 정도 익혔으면 이걸 그냥 사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투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까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존 인물 효리님이 실제로 어머니께 쓰셨던 편지를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거의 흡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좀 꾹꾹 눌러 담아서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후시 녹음할 때 좀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톤을 잡는 거는 그렇게 혜선처럼 살다 보니 그렇게 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무게를 잡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녀의 발걸음을 좀 생각하다 보면 그녀의 속도를 좀 생각하다 보면 저도 이 대본을 혼자서 준비하고 읽을 때 입 밖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묵혀놨다가 현장에서 나왔을 때의 톤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인터뷰 때 보면 북한 말이지만 서울 생활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중간쯤 어딘가에 말투를 좀 잡아내는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를 드렸고 저도 최근에 광장이라고 북한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감독님과 얘기 나눴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사투리는 사실 옛날 사투리래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시기, 네, 그러니까 남조원이 개발도상국 시기 무렵, 그러니까 귀순이나 무장공비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던 시절의 사투리를 우리는 북한 사투리를 많이들 알고 있지만 최근의 사투리는 또 다르다고 그러고 서울도 왜 경북 사투리, 경남 사투리 다르듯이
북한도 평양 사투리 다르고 시골 사투리 다르고 영화에서 쓰이는 건 양강도 사투리고 김주영 배우님은 또 다른 지역 사투리라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비슷하게 북한 사투리라고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각 사람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사투리가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보셨으니까 이제 또 엔차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엔차 하실 때는 사투리 잘 들어보시면 되고 일단 조금 두서없이 그 감독님 입장에서 그래도 이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이나 아니면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뭐 김민아 씨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한 동료이자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거든요. 지금 아니게 된 게 아니라고. 네, 깜짝 놀랐어요. 과거형이어서. 네, 그런 배우인데 제가 초반부에 그 장면 있어요. 그 남자 두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카메라가 계속 김민아 씨를 서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한 번도 컷을 바꾸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은 웬만한 감독이 하기 어려운 뚝심이고 또 웬만한 배우도 이 호흡을 배우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이걸 진짜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힘든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역시 김민아라는 배우의 그 어떤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온전하게 너무나 잘 담은 커트가 씬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스타 주소를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도 사실 그렇게 치면 탈북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인스타 몰라요 나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이 안에 그런 디테일들이 몇 군데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감독님이나 또 김민아 씨가 굉장히 많은 취재와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장면이었겠다라는 게서 그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아쉬운 장면은 뭐죠? 뭐 저야 제 영화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언니하고 두 분이 이제 한강 앞에 벤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낮이 아니고 밤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저 앞에 이렇게 포커스가 나가 있는 수많은 불빛들 속에 이 작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약간 겨울 쪽이었으면은 조금의 그 호흡에서 입김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되게 또 그 씬, 왜냐면 고백하는 씬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느낌을 다른 씬과는 좀 다르게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보면서 내가 좀 딱 GV할 때 이걸 꼭 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이런 걸 꼭 아쉬운 점은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처음에 말씀하신 처음에 인터뷰할 때 서서히 카메라가 들어가는 롱테이크를 포함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게 노들섬이죠. 예, 노들섬 같아 보이던데요. 예, 노들섬에서 마르시에 열렸을 때 한번 갔어서.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노들섬 장면도 제가 듣기로는 롱테이크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장면은 카메라 2대로 롱테이크를 찍은 건지도 좀 궁금해져서 그 장면들 포함 지금 감독님의 말씀하신 장면들에 대한 배우님의 그 생각이나 경험도까지 포함해서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롱테이크 장면들이 많은 호흡에 대해서 배우 입장에서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대부분 롱테이크였었고요. 그 국정원 그 인터뷰하는 장면은 저희가 워크숍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씬이어서 감독님이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 씬을 덴마크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거의 막 진짜 자다 깨면 바로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넘게 테이크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근데 한 번도 끊지 않고 쭉 갔었었는데 저는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좋았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끊어서 간다고 해서 이어지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잘 맞았었는데 카메라 아마 2개로 갔었어요. 2개로 갔었고 중간중간에 타이트 막 이런 거 따는 건 주로 손, 물컵 이런 걸 더 많이 땄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노들섬에서는 그게 워낙 감정씬이었어가지고 제가 카메라가 몇 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뭐 그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이렇게 뭐 했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것도 롱테이크로 계속 쭉 갔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감독님이 너무 오셔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내가 이게 보통 배우가 시간을 달라고 하고 감독이 시간 기다려주는데 드렸어요. 굉장히 말랑말랑하세요.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감독님의 감정 때문에 배우가 기다려준 감독님도 F군요. 기다려야 되는 게 현장이니까요. 제가 좋아했던 장면은 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뭐 말씀하신 장면 빼고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나는 건 2장면이에요. 하나는 빵 먹는 장면. 그 장면은 뭔가 좀 배우들끼리 만들어낸 분위기가 더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 촬영이 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올리브영 장면. 네, 올리브영 장면, 또 화장실에서 립스틱 발라보는 장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좀 탈북민의 서사를 다룰 때 생각하는 어떤 장면들이 아닌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뭐 생존,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세대에 그 나이 또래에 누군가가 다 궁금해할 만한 어떤 시퀀스들이 다른 영화에서는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는 그게 꽤 중요하게 담겨 있어서 왜냐면 처음 카드 사는 거를 그 연습을 하러 가서 화장품을 산다는 설정을 만약에 다른 탈북민을 다룬 어쩌면 한국 감독이 만든 서사랑 빠졌을 것 같은데 그런 올리브영 장면, 립스틱 장면 같은 게 들어간 것도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빵 먹는 장면이랑 방금 말씀드린 그 장면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해요. 그 빵 먹는 장면은 저희 배우들끼리도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촬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주려 언니랑 서연이랑 저랑 조금 약간 서먹서먹했을 때였는데 그 빵 먹는 장면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었어요. 이제 막 그때가 막 9월 초 둘째 주 이런데 되게 더웠었는데 그 퍽퍽한 빵을 계속 먹으면서 단맛빵을 굉장히 계속 먹으면서 촬영을 했었고 저희도 그때 되게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게 근데 극 중에서도 사실 셋이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초반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이나 아까 한준 감독님 말씀해주신 인스타그램 막 그런 것들이 진짜 외국인의 시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었어요. 저희도 읽으면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 친구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공간이거든요. 올리브영 자체가 뭐랄까요, 굉장히 공허한 친절함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되게 친절한데 사실 차갑잖아요. 무섭고 말걸기. 근데 그런 거가 되게 잘 표현했다. 저도 올리브영 씬 읽으면서 와 이거 진짜 맞다. 저도 올리브영 가기 아직도 두려운데 혜선이는 얼마나 너무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이게 막 정말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탈북민의 막 억센 혹은 막 억척스러운 그런 삶을 그려낸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를 좀 그려내고 싶었었어요. 우리도 뭐 어딘가에 뭔가 처음을 접할 때 너무 낯설고 무섭고 아니면 유학길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서도 너무 낯선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것들을 조금 녹여내려고 저희도 작업하면서 공감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좀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 인터뷰 보면 20대 초반에 제가 느꼈던 막막함과도 맞닿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특별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얘기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랄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연기하면서 내가 기억하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과정 같은 걸까요?
끄집어내려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인물을 그려내면서 저와의 공통점을 좀 찾게 되는데 나도 물론 제가 막 탈북민의 분들의 마음을 막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감히 근데 이제 저의 그렇게 막막했던 순간들 나는 그때는 뭘로 이겨냈었을까를 조금 대비를 하면서 그려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처음은 어땠지? 내가 나의 처음 그 미지의 세계를 밟았을 때 그 두려움은 어땠었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좀 다가갔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 아르바이트를 보통 그런 외국 음식 식당에서는 잘 안 하지 않나요? 그건 역시 외국인 감독이어서 자연스럽게 설정이 된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실제 인물이 실제 흐리님이 인물이? 실제로 그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처음에 면접 볼 때부터 그 남자가 좀 쎄하긴 했어. 약간 좀 쎄한 느낌이 좀 있긴 했어.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 있어요. 그 면접 볼 때 어떤 한 컷에서 관객분들이 다 웃으셨거든요. 네, 할 수 있다고 막. 할 수 있다고. 네, 네. 근데 혹시 현장에서도 그걸 예상하는 분위기였는지? 아니요. 그래요? 저는 진짜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크게 어떤 웃음의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관객들이 웃는다는 건 이 인물에 공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인물을 벌써 알아버렸고 이 인물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좋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감독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렇네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장르 영화에서 제가 가끔 방송에서 하는 얘기긴 한데 가령 어떤 좀 양식화된 장르 영화에서는 배우가 맡아야 되는 게 롤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역할, 뭐 주인공이면 주인공, 악당이면 악당, 주인공 친구면 친구. 그리고 또 롤을 잘 연기하는 게 어쩌면 장르 영화에서 배우가 해야 되는 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어쩌면 배우가 만드는 건 롤보다는 캐릭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사람을 빚어내는 과정이랄까. 근데 그게 잘 빚어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영화를 따라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뜻하지 않은 곳에 웃음이 터지는 순간들은 아마도 관객분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사회 어딘가에 저렇게 살고 있을 누군가를 이미 마음속에 담아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자간담회 때 그때 그 시나리오 같이 썼던 샤론체, 최성재, 최성재 작가님이자 감독님께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탈북민의 서사는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그리는데 집중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에 플래시백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감독님? 이게 보통은 플래시백을 좀 쓰고 싶어 유혹이 시달리지 않나요? 이게 보통은 그 시나리오에서 플래시백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짧게나마 쓰이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철저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힘든 과정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탈북민 서사면 그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넘어왔냐고 했더니 헤엄쳐서 넘어왔다고. 헤엄치는 씬 들어간단 말이에요. 헤엄치는 씬 들어가고 그 왜 중국에서 함께 있던 분한테 맞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플래시백을 과감하게 다가 그냥 드러내고 이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봐주세요라는 이 영화의 태도가 저는 그 플래시백을 완벽하게 빼버리는 데 담겨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상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해선의 대사 중에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해내면 됩니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힘든 걸 보여주는 게 주가 아니라 해내는 과정을 그려내는 게 저희 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래시백에 관한 얘기는 워크샵 할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의 의견은 절대로 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였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영화의 본질을 좀 잃는 것 같고 롱테이크로 다 하실 거라면서 저기 플래시백 어디다 넣으실 거냐고 왜냐면 롱테이크를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셨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연기할 때도 그렇게 플래시백이 있는 것과 없는 거 했을 때 저 연기하는 것도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런 그래서 저도 없는 게 너무 좋았었고 좀 상상의 여지, 뭐 궁금증 혹은 뭐 아니면은 개개인의 역경을 조금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남겨주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듣고 보니까 사실 그 플래시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 자꾸 근데 쓰는 사람하고 만드는 사람 계속 넣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뭔가 좀 강렬한 순간을 표현하고 싶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걸 사실 참는 게 대가의 미덕인데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어디에 넣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플래시백을 넣으셨을 것 같나요? 아니 저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생각났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그냥 전혀 상관없이 그냥 눈밭이나 아주 차가운 물 밖에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얼굴 정도? 는 들어가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건 영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죠. 네. 그리고 아까부터 얘기할 때 보니까 배우 그 감독님께서 넣고 싶어하는 장면들은 배우가 좀 힘들 것 같은 장면들. 한강에서도 이왕이면 추울 때 지금 밤에 그리고 찬 곳에 막 들어가 보면 이런 걸 원하시네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플래시백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어쩌면 감독님은 넣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롱테이크 찍을 때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내가 왜 롱테이크 찍자고 그래갖고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플래시백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신 게 아닐까라고 혼자 쓸데없는 생각했고요. 자, 혹시 이제 직접 그 배우나 아니면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질문 기회 드리고 해주신 질문에 이어서 또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부터 오려고 그랬더니 예, 그 마이크 하나 가지 저기 뒤에 예, 저분이 제일 뒤에 계신 분 같아서 뒤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네네. 네, 이 영화 잘 봤습니다. 너무 다큐멘터리 같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잘 봤어요. 그 영화 내내 대사에서 이제 힘든 길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두 분도 이거는 절대 안 돼 했는데 힘든 길을 선택해서 했더니 성공한 그런 혹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보고 생각난 네. 힘든 길? 제일 힘든 길을 선택을 했는데 된 거는 영화를 하기로 한 거.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시대에는 한국 영화계가 오늘날 같은 영화계도 아니었고 굉장히 침체돼 있고 산업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낙후돼 있었던 에로 영화의 전성 시대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한국 영화는 방화라 그러고 딴따라 그러고 손가락질 받을 때에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영화계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봉주도, 박찬욱, 김지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 네, 그때는 뭐 아버지한테 뺨 맞고 쫓겨나고 막 포적에서 판다고 그러고서 다 했던 저기에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얻어 걸린 것 같고요. 그러나 결과가 어찌 됐든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걸었다. 네,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힘든 길을 근데 사실 내가 힘든 길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해서 간 적은 많이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좀 힘들었구나. 근데 사실 막 정신없이 막 무언가를 하다 보면 본인이 지금 힘든 걸 인지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고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 길을 선택해서 그런 소용돌이가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 너무 잘하고 싶고 20대 때 근데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조금 강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언제 그 시기가 올진 모르겠죠. 사는 거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때 겪었던 게 있다면 모든 건 다 끝나기 마련이더라고요.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뭐 슬픈 것도.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질문자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영화 속에 본인이 연기한 혜선이에게 해주는 말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었네요. 혹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없나요? 애니메이션 성우나 그 언젠가 할 것입니다. 네. 가수도 가수 근데 가수를 제가 하면은 사실 너무 침범하는 너무 나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막 앨범을 내거나 막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가수분들이 뭐 이미 뭐 연기도 하고 가수분들이 뭐 이미 연기도 하고 침범하고 계신데 뭐 서로 침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 어디 계세요? 네. 여기 하고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세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영화 오프닝 때랑 엔딩 때 되게 밝은 연두색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는데 보통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는 되게 어둡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연출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근데 제 추측으로는 이제 감독님이 서울을 보면 민트색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서울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진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뭐 주차장 가거나 뭐 아니면 썬팅이 되어 있는 유리창이나 뭐 빌딩의 유리창을 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약간 크리스탈 같은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서울은 민트색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그렇게 앞뒤로 배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보도자료가 있어서 보도자료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감독은 한국에 머무르며 민트, 청록, 살구 등 파스텔 계열의 색들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쉽게 지나치는 색들이지만 외부인의 시선에는 서울만의 독특한 풍경으로 다가와서 감독은 이러한 색감을 영화 전반의 시각적 팔레트로 활용하여 주인공이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을 새롭게 담아냈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촬영에 대한 것도 살짝 말씀드리면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좀 억눌리고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조금 고정된 프레임을 사용하고 이제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핸드헬들을 많이 사용해서 약간 촬영에도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 저기 아까 뒤에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려올게요. 저기. 예,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드럼 씬을 갖다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그 드럼의 상징성하고 그런 게 뭔지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기쁨조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럼을 치셨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씬 다음에 드럼이 또 나왔고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게 유발이 되고 인상 깊게 봐서 질문 드립니다. 드럼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드럼은 혜선에게 물론 기본조라는 말을 하셨지만 북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녀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답답할 때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할 때 고집을 부려서까지 그 공간에 계속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본인만의 구멍을 숨쉴 구멍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처음에 이제 하나원에 있었을 때 정말로 바깥의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를 때의 그런 뭐랄까요 어떠한 되게 미지에 대한 궁금증과 이런 것에 대한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주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드럼은 감독님한테 배웠어요. 감독님이 워낙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원래 음악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연습실 빌려서 저한테 먼저 어떤 비트를 하고 싶냐고 여쭤보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때 제페니스 브렉퍼스트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보이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앞에 드럼 반주가 나오거든요. 이걸 너무 배워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감독님한테 배우고 그때 한 2시간 정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좀 사실 좀 잘 쳐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후시로 감독님이 그거 하셨어요. 이런 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배웠어요 2시간. 드럼을 배우긴 했으나 뭔가 잘 치는 것 같은 건 어려운 후시였다. 장면은 안 나오니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여기 그 앞에 안경 쓰신 분, 둘 안경 쓰셨네? 아니요, 예, 그분이 아까부터 먼저 드셔서. 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화를 보다 풀렸는데 그 하나가 처음에 주인공이 너무 매몰차게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 사람을 왜 때리고 왜 맞는데 가만히 있지 했는데 왜 끝까지 안 나올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나와서 풀렸고 다른 하나는 그 직업을 생각할 때 간호사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뭔가 이유가 뒤에 나오겠지 했는데 끝까지 안 나온 것 같아서 굳이 왜 그 인물이 간호사를 선택했고 그걸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간호사가 꿈인 이유는 실제 효리님의 꿈이 간호사여서 실제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었고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님이 워낙 아프셨고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랬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 도와주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여기, 네. 앞에. 아니, 저기. 일단 한번 내려온 데는 이따가 다시 올라가야 돼서 일단은 밑에부터 할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혜선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약값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살던 때가 있었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좀 되게 편안해 보이고 간호사로서 이제 꿈을 이룬 모습이 보였는데 러닝타임 내내 혜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혜선이는 그 기점으로 속도가 빨라진 건지 늦어진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어머니의 소식을 몰랐을 때는 아마 혜선의 목표, 꿈은 사실 간호사라는 것도 있지만 눈앞에 가장 도달해야 될 것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책임감이었고 본인을 혹사시켜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이걸 반복을 했을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론 이게 홀가분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혜선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목표가 그거 하나 말고 더 세분화된 목표를 본인은 이제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아마
속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쭤보셨으니까 아마 더 빠르게 진전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가슴 아픈 소식도 모른 채 돌아가시고 그리고 수키에게 그렇게 털어놓고 나서 본인도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똑똑한 아이니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2년 동안 이제 간호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거 굉장히 빠른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효리님도 디스크까지 걸려가면서 공부를 하셨었고 그 목표가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혜선이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말씀하시니까 뭐 그런 거 지금 또 생각이 난 거. 저도 같이 봤으니까 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할머니가 물어보시잖아요. 말투가 이상한데 어디서 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저 조선족이라고.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좀 편견 때문에 조선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그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응대하고 이렇게 조치하는 것들 이런 거 크게 뭔 없지만은 그냥 그 장면에서 이 누구요? 혜선이요. 깜짝이야. 처음 봐가 정말. 저를 누구야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을 기억 못하시나 해서 지금. 이 혜선이가 앞으로 이 험난한 한국 사회, 경쟁에 찌들은 사회에서 속도는 뒤처질지언정 끝까지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면서 영화가 끝나는 느낌이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저의 사소한 궁금증인데 마지막에 엄마한테 편지 쓰잖아요. 그 직접 쓰신 건가요? 글씨가 예뻐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글씨가 예뻐서. 그 아까 드럼 소리가 후시인 것처럼 그 편지의 글씨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네. 저기서 근데 이렇게 X를 욕하셔도 되는데 아주 그냥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자, 또 다음 질문.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안 했다. 여기 그 바로 앞에 계신 분이요. 예. 가운데 열을 한 번도 안 해서.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혜선이가 하나만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보면 사소하게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이제 호의를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계속 나오는 방향에서 찍는데 아저씨가 되게 시크하게 그쪽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 같은 그런 소소한 것들도 있고, 또 그 검정고시 학원에서 보면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실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히 이제 왜 그렇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베푸는 호의 같은 것들이 좀 감독님이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그런 시선에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마주쳤던 그런 기억이나 이런 거에서 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델이 되셨던 효리님의 그런 경험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정말 사소한데 디테일이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이제 김민아 배우님이 혜선이를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면서 좀 쌓아온 감정들이 또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효리님에게 많이 여쭤봤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탈북민 분들의 이야기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 우리도 많이 겪잖아요. 이거는 우리도 학교에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막 깍쟁이 같은 애들 안 보여주잖아요. 자기만 잘한다. 막 지금 얘기하면서 누군가 한 명이 떠올랐나 봐요. 네. 좀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필기 못한 거 이렇게. 그런 애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개발도상국 때나 선진국 때나 항상 존재합니다. 소세지 사와가지고 혼자 갈고 먹는 새끼들. 어디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갈고 먹는 애들이라고. 네, 갈고 먹는 새끼들. 네, 갈고 먹는 애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장면들 찍을 때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찍었거든요. 맞아. 이런 애들이 있었어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그런 사회에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두가 공존하는 그 사회 속에서 혜선이 적응하는 이야기를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막 헷갈려 하면서 갈팡질팡 하면서도 본인의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이게 아마 그 한국에 와서 처음 보내는 시간이 영화에 담겨 있잖아요. 아마 처음엔 되게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남한 사람들은 다 이런가? 아닌가? 이게 다 이런지 아닌지에 대한 경험치가 아직 쌓이기 전이라 그 입장에서는 아마 혼란스러운 시간. 왜 우리도 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 행동하나 보고 얘네 나라는 다 이런가? 뭐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뭐 몇 번 더 같은 나라를 가거나 뭐 하루 이틀 지나면 하나의 좀 경험치가 쌓이듯이 혜선에게는 그 경험치를 쌓아가는 시간이 영화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질문자는 장원영 감독님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네. 자,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자, 장원영 감독님께 선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네, 장원영 감독님께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기 저기 두 번째 줄에. 와 하시는데 굉장히 상투적인. 네,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오늘 영화를 이렇게 배우분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볼 수 있었던 월요일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네, 이 영화가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한 번도 지금 언급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대사 중에 하나원 149기인가요? 거기에서 누구나 떠나왔을 때 마음에 동그라미 하나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아마 모두가 한 번쯤 어떤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버스 타고 나가다가 잠깐 멈추고 막 뛰어가서 원장님한테 딱 안기잖아요. 그때의 감정이 어떠셨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고 또 이 영화를 같이 본 감독님 같은 관객의 입장에서 또 본다면 저희 411호 아주머니는 어떤 캐릭터로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버스에서 내려서 막 뛰어갈 때는 뭐랄까요? 지금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되게 복받치는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나도 모르겠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 실제로도 그렇게 들기도 했었고, 그냥 막 뛰쳐가서 뛰어가는데 앞뒤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뛰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더웠는데 니트 입어서 그날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뛰어가면서도 이게 뭐랄까요? 그리고 팍 안기면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감사한 어른을 만난 게 너무 왜냐면 계속 누구는 이거는 돼 안 돼 계속 말해주는데 원장님만 혜선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아마 혜선은 거기서 응원을 받았을 거예요.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이야기할까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411호는 김금순 배우님이 맡은 역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김금순 씨 맡은 역할은 근데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좀 원장님을 혜선이 뛰어가서 아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능적으로 다시 못 볼 사람이라는 걸 느낀 게 아닐까. 아니면 어딘가 어떤 이런 순간에 이별을 하게 됐을 때 아직 남한 상황에도 정확히 모르고 이분하고 연락하면서 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오늘이 이분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서 내가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의 그 감정을 이분한테 온전히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411호 김금순 씨는 진짜 김금순 씨 배우님에 대해
대해서 참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참 본인만의 스타일로 리얼리티 있게 잘 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대본으로 보면 아마 별 특징이 없는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물을 굉장히 생명력을 불어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 기시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이 사람한테 사기를 맡겼구나. 예.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예. 보통 영화의 전개가 그런 분한테 좀 의지하다가 갑자기 이거 어디 갔습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해준다고 했어? 이러고 막 이런 세라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런 일을 많이 주선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도 이런 루트를 알려주고 한 것 자체가 하나원과 이분과 어떤 이 임대주택에서 어느 정도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시지 않으셨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건 역시 사실 뭐 이런 영화에서 특히나 뭐 다른 영화들도 그렇지만 크고 작은 역할에서 배우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결국 관계는 배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 씨께 큰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배우만이 불어넣을 수 있는 바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정말 김공순인 배우만이 불어넣을 수 있는 바이브가 그 캐릭터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말하자면 411호고 그분이 혜선이를 임보하신 거죠, 임시보. 그래서 이제 남한 사회에 제대로 입양되기 전에 잠시 뒤 임보하는 역할을 말티즈 입양하듯이 그렇게 임보하듯이 잘 임보하고 세상으로 내보내 주신. 저도 정말 그 생각했어요. 사기만 치지 마라, 사기만 치지. 다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저희 끝났죠. 이제 네. C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과장된 액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못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아 배우께서 인터뷰에서 아직은 작품을 선택할 때 규모나 돈, 명예가 기준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에 대한 장윤 감독님의 생각과 함께 오늘 GV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코리아라는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하고 저도 처음 영화를 봤기 때문에 또 우리 김민아 배우하고 또 사회자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뭐 좋은 영화라는 게 영화 그 작품에 대해서 거기 나온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게 많은 작품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오늘 좀 간만에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민아 씨는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인데도 늘 이렇게 막 출근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아직 개봉 전인데 이렇게 피드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질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요. 감사했고요. 그리고 장한우 감독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분 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요즘에 비가 막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빗길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마음에 드는 영화 보고 난 하는 얘기인데, 제 기준에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본 영화 속 주인공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영화를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보고 그 주인공들이 안부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코리아를 보고 김민아 배우께서 연기하는 혜선이라는 인물의 안부가 궁금하고 지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준 영화여서 마음에 들었고, 오늘
어떻게 그런 인물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뒷이야기까지 해주셔서 저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궂은 날씨에 안녕히 돌아가시고 한옥코리아 소문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